중요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철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학이 중요하다. 예. 그죠? 그럼 제가 뭐 논의를 좀 쉽게 전개하기 위해 단순화시켜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먹을 거, 빵과 철학 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 빵을 선택할 테니까 누군가는 철학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빵만 있으면 충분한가? 물론 그건 아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먹을 것만 있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인 요슈타인 가드가 철학의 개념을 소개하는 소설책 중에 소피의 세계라는 제목의 소설책이 있습니다. 읽어보길 추천드리는데요. 소피의 세계.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게 철학자의 생각이다. 물론 철학자에게도 먹고 사는 일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철학자는 그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철학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빵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학자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참 많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철학자들은 왜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근데 철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여전히 아이와 같은 감수성이나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슈타인 가드는 앞의 책에서 이런 능력이 아이와 철학자의 공통된 특징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철학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놀라워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대체로 아이와 어른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다릅니다. 근데 아이들은 비가 온 뒤에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면 신기하게 바라보죠. 하지만 어른들은 비 온 뒤에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는 현상일 뿐이죠. 그래서 가드가 보기에 아이들은 철학자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은?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년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세상에 대해 놀라워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죠. 사춘기 때부터 싹 사라져요. 맞습니다. 그 결과 어른이 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당연하고 익숙한 일들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철학적 능력을 잃어버린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나이 들면, 어른 되면 그 아이 때 있었던 철학적 능력 이게 왜 사라질까요? 그죠? 가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세계는 아기가 제대로 말을 배우기 전에 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 훨씬 전에 이미 아기에게 익숙한 세계가 되고 만다. 철학 문제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지만 모든 이가 철학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사람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쫓겨서 삶에 대한 경이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가드에 따르면 아기가 어른이 되면서 철학적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세상에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길들여져서 일상에 쫓기다 보니 더는 세상을 경이롭게 바라보지 못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드가 말하는 철학적 능력이라는 건 뭐 플라톤이나 칸트의 철학 이론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주하는 세상에서 놀라움을 느끼는 능력이죠. 매일 아침에 해는 왜 뜨는지, 또 강아지는 왜 멍멍하고 짖는지 등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철학자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세상이 다 신기해. 저게 왜 저럴까? 그렇죠. 이런 궁금증을 항상 품고 있으면 다 누구나 철학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보자면 모든 인간은 철학자로 태어난다고 볼 수 있죠. 어린 아기는 만나는 세상을 모두 새롭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잖아요. 따라서 인간에게 철학적 능력이란 특별한 재능이나 소수에게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천분적 능력에 가깝죠. 하지만 대부분은 성장하면서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철학적 능력이란 새롭게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살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자산에 가깝죠.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에 조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철학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를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세계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지 확실히 어른들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일상생활이라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게 아이 때 가졌던 철학적 능력을 잃어버린 채 일상생활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서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어른도 근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어른이 대부분 철학적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일단 세상을 경이롭게 만날 수 있어서 좋겠죠. 근데 이런 태도가 행복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만나는 세상을 전부 신기하고 경이롭게 바라보는 아이하고 모든 게 그냥 익숙하고 당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른들 중에 누가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가급적 철학적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겠죠. 또 어른들에게 왜 철학적 능력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소개할까 하는데요. 먼저 프랑스 철학자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왜 철학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철학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학한다는 것은 지혜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철학이?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철학 필로소피를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풀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리오타르는 다르게 해석해요. 그는 철학이 지혜를 욕망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욕망하는 거라는 거죠. 즉 철학을 하는 사람은 욕망에 자기를 내맡기는데 그 욕망의 진정으로 충실하기 위해서 철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멋진 외제차에 자꾸 눈길이 가요. 근데 외제차를 욕망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욕망에 충실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할까요? 무슨 정보도 알아보고 유튜브도 막 찾아보고 시승도 쭉 해볼 것 같아요. 시승 찾아갖고 하고 그리고 견직도 내보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욕망하면 살 수 없는데 무리해서 대출 받아갖고 사들어갖고 카푸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욕망에 충실하지만 철학하지 않는 상태에 가깝죠. 그러니까 앞서 리오타르는 철학한다는 건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은 외제차의 마음이 끌리면 바로 욕망의 대상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외제차를 욕망하는 건지 그 차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 욕망의 배경과 본질을 따져 묻습니다. 차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외제차를 사지? 왜 관심을 갖고 있지? 이런 게 집중하는 거죠. 따라서 그 외제차를 구입하면 욕망이 완전히 충족될 수 있을지 이런 걸 숙고합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철학하는 사람은 욕망이 생기면 그걸 불러일으킨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욕망의 근원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죠. 그 결과 욕망이 생겨서 좀 신중해지고 쉽사리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철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이렇다고 하기 어렵겠지만 대체로 철학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덫에 자꾸 포획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나 인터넷, SNS에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욕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사자는 그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학은 진정한 욕망을 욕망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는 욕망의 덫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
많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네. 할수록 사회가 건강해지겠다는 생각이 그럴 수 들어요. 있습니다. 뭐 말초적이고 자본적이고 네.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인간 근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철학적인 기본이 있으면 그렇죠.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신을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유혹으로부터 지켰군요.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진정한 욕망을 하면 네. 삶을 좀 참된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철학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프랑스 철학자 아일렌 바디인데요. 네. 저는 참된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철학 그것의 주제는 바로 참된 삶이다.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이 철학자의 독자적인 질문이다. 이는 결코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이 모든 것보다 우월한 그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참된 삶이 있음을 말이다. 그것은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살아갈 보람이 있는, 그리고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훨씬 능가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바디오는 젊은이들에게 돈이나 쾌락, 권력보다 더 가치 있고 참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네. 바로 그게 철학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하면 사람들이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뭔지를 물어봄으로써 참된 삶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철학은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경이롭게 만들어주고 또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또 보다 가치 있고 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죠. 네. 따라서 철학은 꼭 직업적인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까이 하면 좋을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얼마나 철학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회에 철학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철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예. 좋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더 사회도 건강해지고 개인도 좀 더 행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네요. 막 철학과 와서 뭐 할래?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 인문학 이혁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클립스가 부릅니다. 소나기.